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오늘은 그 자본주의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책을 이제 EBS 다큐 프라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몇 부작에 거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다큐멘터리죠, 그걸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 영상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책으로 펴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그 영상도 봤고, 그 당시에 책이 나왔을 때 이 책을 읽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유튜브를 하지 않아서 이 책에 대한 리뷰가 이제 없었습니다. 이 성장 읽기라는 채널에. 그랬는데 이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이제 구독자분께서 이 자본주의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제 좀 이런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구독자님께서 이 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는 첫 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책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고, 정말 이 부분은 꼭 알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책이라서 굉장히 좀 좋기도 하고, 이렇게 또 댓글로 신청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4번 정도? 4번? 5번? 이 정도에 거쳐서 이 자본주의라는 책을 하나하나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책의 내용을 모두가 다룰 수는 없지만 중요하다는 생각,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노력을 할 거고, 제 영상을 통해서 좀 흥미가 생겼다 하시면은 이제 이 책을 한번 더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도 좀 더 빠르게 되실 거고,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구나 라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은 뭐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한 번쯤은 읽어보고 또 새겨야 될 내용이 많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3가지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 빚이란 나쁜 것인가? 두 번째, 물가는 내려갈 수 없다. 세 번째, 물가가 오른다는 것의 의미. 이 3가지를 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이란 나쁜 것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빚지는 일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배운다. 빚이란 남의 돈이기 때문에 빌렸다면 최대한 빨리 갚아야 하고, 빚 없이 스스로 번 돈만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꾸려야 한다고 배운다. 심지어 많은 현인들은 이 빚이라는 것을 악과 동의어로 보기도 했다.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 미국 최초의 위대한 작가라고 불렸던 벤저민 프랭클린은 근면은 빚을 갚고 자포자기는 빚을 늘린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자포자기한 인간들이나 빚을 진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다르다. 빚은 선이다. 빚이 없으면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의 입장에서 빚이 없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빚이 있는 사람은 착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빚 권하는 사회이다. 빚이 없으면 새로운 돈이 더 이상 창조되지 않고, 돈이 창조되지 않으면 자본주의도 망가지기 때문이다. 이제 빚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처음 나옵니다. 이 빚에 대한 얘기가 제일 처음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빚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결국. 근데 이 빚에 대해서 우리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빚이라는 것을 떠올리면은 아마 빨리 갚아야 하는 거,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라고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누군가가 빚을 많이 지고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불쌍한 눈으로 본다든지, 굉장히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죠.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과거에 이제 뭐 위대한 철학자들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 빚이라는 것이 뭐 절대 악으로 치유됐던 시기도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빚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은 악이 아니라 선이라는 겁니다. 선이라는 건 좋다는 이야기죠. 이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려면은 기본적으로 빚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빚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본주의를 더 원활하고 더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뭐 윤활유 혹은 뭐 필수 요소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빚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안 지려고 하고 뭐 어떻게든 뭐 없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정말 이 사회에서 빚이라는 게 없어져 버린다면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빚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편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빚, 뭐 가계부채가 얼마나 심각하니 뭐 하면서 뭐 나라빚이 얼마니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것이 정말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 가계부채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가계부채에 대해서 뭐 언론상에서 막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막 이러면서 막 그 기사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공포감과 뭐 심각성 이런 것을 막 주려고 하지만, 그 이면을 뜯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일단은 그 빚이 사상 최대인 건 맞을 수 있죠. 근데 그 빚의 대부분이, 특히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그 빚의 대부분은 부동산 대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뭐 부동산으로 뭐 투자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아파트 많이 사고 이러면서, 아파트를 내 돈 주고 사시는 분 없잖아요. 다 은행 빚을 껴서 은행 담보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사잖아요. 그렇게 아파트를 너도나도 사니까 이제 거기에 담보대출액이 급증하면서 가계의 그런 부채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언론에서는 이제 그거를 가계부채 지금 사상 최대다,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될 것은 그 부채로 인해 생긴 자산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자산. 아니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내가 3억을 대출 받았어요. 그럼 내가 5억짜리 아파트 자산, 5억의 자산을 3억 주고 샀는데, 자산 5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7억 8억이 된 거 아닙니까? 자산은 훨씬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액수는 사상 최대겠죠. 부채가 당연히. 절대 액수는 사상 최대일 수밖에 없죠. 왜? 사회에서 자꾸 저금리로 자꾸 돈을 푸니까 이 사회에서 융통되고 있는 돈의 액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절대적인 액수는 사상 최대가 맞죠. 그러니까 새우깡이 10년 전에 뭐 300원이었는데 지금은 1000원이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300원짜리 1000원 됐죠. 왜?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고, 우리 사회에서 그 돌아다니고 있는 돈의 양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액수는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 사회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돈이 많으니까. 그럼 자산 대비 부채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부채가 사상 최대지만 그 자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 역시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부채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론에 자꾸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언론에 자꾸 가계부채 사상 최대다 해서 막 위기감 막 증폭시키고 막 부동산 붕괴한다 이러지만, 아니 5억짜리 아파트 3억 대출받아 산 게 지금 그게 7억 8억 됐는데 부채는 계속 3억인데 그러면 자산 가치가 얼마 많이 증가한 겁니까? 그래서 그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빚이라는 것이 그래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볼 것은 아니다. 그 빚이 어떤 것에서 파생되었고 그 빚에 감당할 수 있냐 없냐 그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빚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다? 위험하다? 이거는 사실 좀 이제 걸러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빚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라는 게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빚이라는 걸 수반할 수밖에 없고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은 바람직하지 못한 빚이냐를 따져봐야지, 단순히 빚이 늘어났다, 빚이 있다는 것만으로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내려갈 수 없다. 즉, 물가는 오를 수도 있지만 내릴 수도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해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자본주의 세상의 현실에서는 절대로 물가가 내려갈 수 없다. 짜장면의 예를 들어보자. 지금으로부터 50년 동안 무려 300배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다. 그러는 동안 짜장면의 가격은 단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다. 간혹 소비자 물가 안정 또는 소비자 물가 하락이라는 신문 기사가 게재되기도 한다. 이런 기사를 보면 우리는 올랐던 물가가 내려가고 안정세를 취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돈의 흐름이 막혔을 때나 생기는 일시적이고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 소비가 둔화되면 일시적으로 물가가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 있지만 이는 또 다른 면에서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가장 대표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해짐으로써 서민들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으니 기업들은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에 따라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고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결국 소비가 둔화되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소비 둔화에 따른 물가 안정은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줄일 수는 있지만 아예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물가가 항상 올라서 걱정이죠. 이번 추석에는 사과가 얼마니, 배가 얼마니, 차례상을 차리는데 얼마니, 고등어가 한 마리에 얼마니, 이런 얘기가 하면서 막 물가가 오르는 것이 굉장히 뭔가 좀 부정적이고 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가가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르는 문제지만 꾸준히 완만하게 오르는 것은 바람직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자꾸 물가 안정 이런 거 얘기하니까 일반 많은 사람들이 물가가 안정되거나 물가가 내려가는 것이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정부에서도 물가 하락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물가 하락을 절대 원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국은행, 여러분 한국은행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그 물가를 이제 돈을 찍어내고 뭔가 금융 정책을 하는 곳이죠. 이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보시면 딱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제일 처음 화면이에요. 제일 처음 화면 지금 메인 화면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위에 물가 안정 목표 2.0%. 그러니까 물가 하락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 한국은행에서조차도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목표지 물가를 떨어뜨린다거나 물가를 하락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얘기는 물가 급증을 안 된다라는 거고, 물가 급증 안 된다는 거고, 물가가 완만하게 상승하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이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도 말을 합니다. 밑에 뭘 말을 하냐면은 이 물가가 떨어졌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나옵니다. 이 물가가 내려간다면은 그 디플레이션이라는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물가 상승이 이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이 디플레이션입니다. 이 물가가 하락한다는 이야기인데, 물가가 하락한다는 거는 뭔가 잘 안 팔리는 거예요, 물건이. 그러니까 물건이 자꾸 쌓이니까 물건값이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면은 가장 먼저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고용 불안정.
기업에서 생산량 줄이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 불황이니까. 그러면은 기업은 투자를 줄이게 돼요. 공장을 하나 더 지을 거 안 짓게 되고, 있던 공장도 폐쇄하게 되고. 이러면은 공장을 폐쇄하면은 어떻게 되죠? 거기 그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 다 집으로 가는 거죠. 지금 뭐 GM 군산 공장도 폐쇄를 했죠. 그래서 지금 다 거기 군산 쪽에 지금 고용이 심각한데,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디플레이션 발생, 공장들이 어려워지고, 공장 문 닫고, 고용 줄어들고, 고용 줄어들면은 실업자 양성되고, 실업자 양성되니까 경제가 더 어려워지죠. 그럼 더 소비가 줄어들고, 더 소비가 줄어드니까 있던 공장 또 줄여야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물가 하락, 뭐 이런 게 굉장히 서민들한테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서민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물가 하락이 목표가 절대 아니다. 물가를 완만하게 상승시키는 게 목표지, 물가 하락? 정부에서 절대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급격한 상승? 이것도 절대 안 된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완만한 상승을 원하는 거다 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물가가 상승한다? 그럼 물가라는 게 뭐예요? 물건의 가격이잖아요, 결국. 그러면은 물건의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거는, 오늘 새우깡이 1,000원이면은 내년에는 1,010원, 1,020원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내 화폐 가치가 똑같이 새우깡 한 봉지 먹는 건데 1,000원을 먹을 수 있었던 걸 1,020원 내고 먹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최소한의 비상금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 돈을 은행에 저축해서 모은다는 생각은 안 된다는 거죠. 왜? 물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이제 물건, 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물건들을 사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물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그래야지 내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보호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가 계속 상승한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시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고요. 물가가 오른다는 것의 의미.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2000년에 3,000원으로 고등어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다면 2010년에는 3,000원으로 달랑 고등어 꼬리밖에 사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곧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물가가 오른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물건의 가격이 비싸졌다는 말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말이다. 금값을 보면 물가 상승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1970년 1,000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금 28온스를 살 수 있었다. 하지만 2012년 2월 현재 금 시세는 1온스당 1,738달러. 1,000달러를 가지고 있어봐야 1온스도 되지 않는 0.58온스의 금을 살 수 있을 뿐이다. 가격이 무려 48배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는 곧 돈의 가치가 48배나 떨어졌다는 말과 동일하다. 이 모든 것이 다 통화량의 증대가 만들어낸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돈의 양을 조절하면 된다고. 돈이 많아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할 것이고, 그러면 물가는 오를 때도 있지만 내릴 때도 있을 것이 아닌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본주의는 이 돈의 양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이다. 돈의 양이 많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는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직장인이 월급을 받지 않으면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와 같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따라서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돈의 양을 줄이라는 말은 곧 직장인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을 테니 우리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말과 비슷하다. 안타깝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에 불과한 것이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결국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고, 이 얘기를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3,000원을 가지고 고등어를 사면 꼬리밖에 못 산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같은 3,000원이었는데 2000년에는 고등어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2020년에는 지드러미밖에 못 사겠죠. 왜?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럼 왜 돈의 가치가 떨어질까요? 결국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그 돈의 양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중에 돈이 1,000만원 풀려있을 때랑 2,000만원 풀려있을 때랑은 돈의 그런 양이 다르잖아요. 그럼 돈의 가치가 똑같을 수 없죠. 왜? 내가 예를 들어서 새우깡을 2봉지 있을 때 이걸 동생한테 판다고 해봐요. 그럼 동생이니까 그래 나는 어차피 새우깡 한 봉지밖에 안 먹으니까 500원에 팔자 이럴 수 있지만 한 봉지밖에 없으면은 그만큼 새우깡이 귀해졌잖아요. 나한테도 나 먹을 것도 이제 없는데 주면은, 그러니까 이거 2,000원 줘도 안 팔아. 이런 식으로 그 가치라는 거는 그 양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양이 점점 많아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고 있죠. 한 번도 한국은행에서 돈을 다 회수해가지고 이걸 다 불태웠다는 얘기를 한번 들으신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날마다 돈을 얼마씩 화폐를 계속 찍어내는 일이 있어도 사회에 너무 많이 돈이 풀려가지고 이걸 걷어들여서 이제 소각을 좀 해야겠다, 다 태워버려야겠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의 양을 늘릴 수만 있지 돈의 양을 줄이는 건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에서 돈의 가치는 당연히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0,000원이 내년 10,000원이 또 다를 겁니다. 3년 뒤 10,000원이 또 다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돈의 양이 점점 늘어나니까 내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겠구나. 내가 은행에 저축을 해놔도 지금 보통 예금금리 1%, 적금 들어야 2% 줄까 말까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은행에 저축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돈의 가치가 더 빨리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과 예금 금리를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은데 예금 금리가 낮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저축하면 절대 안 되죠. 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더 빨리. 그래서 항상 물가 상승률과 예금 금리를 항상 확인하셔서 내가 지금 저축을 하는 게 맞는가? 다른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걸 항상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EBS 다큐 프라임 자본주의라는 책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물가 얘기만 했습니다. 물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물가를 이해해야지 우리가 이제 돈을 제대로 쓸 수 있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동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가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구나, 화폐 가치라는 게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 두 가지를 좀 명심하셔서 자본주의를 좀 살아가시면은 아마 지금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드실 거고, 아마 조금 더 돈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영상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성장 읽기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